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마이크 카니 수상의 대응에 맞서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더 부과해서 모두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캐나다에서 자동차 제조업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자, 박원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미국의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모두 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이 밖에도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올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캐나다에서 자동차 제조업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대해서 25%의 수출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토대로 나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더 추가해서 모두 50%를 부과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당장 1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기존에 발표한 25%를 2배로 늘린 것인데 캐나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기 국가 비상사태를 곧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조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캐나다의 부당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유제품에 대해서 250%에서 390%에 달하는 반미국 농민 관세도 즉각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국가 안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오로지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가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캐나다에 매년 2천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을 또 반복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요. 미국이 경제가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런 또 논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서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지 않도록 관세 정책을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발 경기 침체가 올까 이런 사설을 게재했는데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뉴욕 주식시장이 현재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심해야 될 지표들이 많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약간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가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랐던 그 상승분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공급업체로부터 납품가 대폭 인상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싶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관세 계획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뭐가 조금 수틀리면은 또 인상, 뭐 하면 또 인상, 이거 참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너무 즉흥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헷갈려가지고 오늘 어떤 관세가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대응을 될지 전문가들도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뭐 또 캐나다 차기 총리를 보고는 또 오히려 관세 남용자는 바로 캐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뒤집어 씌우기 전략인데요. 본인이 아니라 캐나다가 관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는데요. 4월 1일부터 캐나다에 부과하게 되는 상호 관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은 더 이상 캐나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캐나다의 자동차와 목재, 에너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스탱 트리도 총리의 뒤를 잇게 될 차기 캐나다 자유당 대표 겸 총리인 마크 카니 당수에 대해서도 관세 남용은 바로 캐나다와 이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니 대표가 취임 첫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캐나다 경제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에게 존중심을 보여줄 때까지 캐나다 스타일의 관세 부과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습니다. 네. 자, 저는 다른 게 걱정은 아니고 캐나다 자동차 안 사면 되잖아요. 관세가 높으면. 뭐 목재는 잘 모르겠는데 에너지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에 전기를 수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무언가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처 잘 안 된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 쓰게 되는 전기비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데호 주변에 있는 북동부 주들이 전기세 관세 때문에 타격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측에서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전력의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온타리오 다행인데요. 쪽에서만 지금 네. 조금 쓰기 때문에 뭐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뭐 안 쓰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는. 그러면 다행인데. 이쪽 뭐 미국에서도 전력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주 전기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캘리포니아까지는 이제 캐나다께 들어오질 않으니까 네.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도 비싼 보는데. 전기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모든 게 이렇게 무슨 협상을 하든지 네. 앉아서 이 얘기를 해서 이거 풀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너 전기값을 뭐 올려? 그럼 올리고 뭐 그럼 나는 대신에 이거 올릴 거야. 그다음에 올리고 나면 저쪽에서 또 그럼 대응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 그럼 난 또 이거 올려볼게.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죠. 맞습니다. 뭐. 네. 자, 다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 가보겠습니다. 종전 구상을 두고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오늘부터 다시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제타에서 회담이 개시가 된 상황인데 미국 측에 아주 커다란 이익을 부여하는 광물 협정을 촉매로 삼아서 제3국 중동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담판에서 종전 협상으로 가는 로드맵이 도출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제3의 장소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개시한 상황인데요. 미국 측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무장관, 국방부 장관이 모두 나섰는데 정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리 제타를 방문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이자 차기 국왕으로 내정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오늘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백악관 회동이 파행으로 끝난 지 정확히 열흘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이지만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에 부합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의제였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에서 일부 이 같은 점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광물 협정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제안했던 부분 휴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개발, 인프라 운영에서 얻은 수익의 50% 절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공동기금에 넣으라는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굴욕적일 수밖에 없지만 불리하지 않은 종전협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이 파행된 이후에 군사 지원, 정보 지원까지 중단하는 수준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높인 상황이라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특별한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측이요. 휴전하려는 의향은 뭐 어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러시아 측에서는 일시 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미국이 러시아 설득을 위해서 제재 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상당히 힘겨운 협상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불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미 빼앗긴 크림반도 그리고 20%의 동부 쪽 영토까지 전부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빠른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 자국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요구도 맞춰야 하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전쟁 초기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50%대로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다 넘겨주고 나토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군대도 축소해야 되고 이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평화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회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약소국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비애죠. 그럼요. 네. 그건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그러한 일이니까. 그러나 저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늘 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아주 대규모 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 말에 따르면 새벽부터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는 2명이 숨지고 3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 라멘스코에 지구에서는 아파트 7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시장도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쏘아올린 드론 70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공항 4군데의 비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공항 2곳도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공군이 10개 지역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드론 350대가량을 격추시켰는데 격추된 드론 숫자는 접전 지역인 크루스크 지역이 120군데로 제일 많고 모스크바 수도권 지역에서도 100대에 육박하는 드론이 격추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3년 전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뭐 크루스크 지역이라든지 뭐 돈바스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모스크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도죠. 예. 여기에 공격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일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의미가 아주 큰 공격이었죠. 예. 오늘 공격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서 종전 구상을 논의하는 회담에 네. 앞서서 나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이 공격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평화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측의 막판 대모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크루스크주를 비롯한 각지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 영토도 5분의 1까지 뺏긴 상황에서 러시아 측에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타격하는 전공법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수도권 광역 인구가 2,100만 명이 넘는데요.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수도권 지역이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오늘 공습이 유럽 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앞두고 단행됐다면서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뭐 또 들어온 소식 보면은 지금 그 러시아 크루스크주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빠르게 또 그 지역을 수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접경지 크루스크 12개 마을을 이 우크라이나 구례에서 탈환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서로. 면에서 아무나 앞으로 양측 간의 공세가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뼘의 땅이라도 먼저 더 많이 차지해 놔야 되니까. 6.25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맞아요. 벌어졌었는데 그랬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희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캐런 베스 LA 시장의 산불 대응에 LA 시민들의 41%가 부정적이고 단지 19%만이 긍정적이라는 LA 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이미지 손상으로 리더십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산불이 LA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몇 주가 지난 지금도 많은 주민들은 캐런 베스 시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와 LA타임스가 실시한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LA시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 40% 이상이 베스 시장이 산불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형편없거나 매우 형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스 시장 대응을 훌륭하거나 좋다고 평가한 답변은요,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 조금 넘는 주민들이 베스 시장이 보통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 여겼고 나머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LA 카운티 등록 유권자 5,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영어 또 스페니쉬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른 LA의 공무원의 업무 평가도 비슷하게 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LA 유권자의 21%만이 15명으로 구성된 LA 시의회, LA 시의회의 산불 대응을 매우 우수하거나 좋다고 여겼습니다. 예. 그리고 5명으로 구성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대해선 같은 의견을 밝힌 응답이 19%였고요. 그런데 응답자들은 시의회나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보다 베스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28%는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매우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27%는 시의회가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베스 시장에 관해선 그 비율이 41%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높네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베스 시장이 확실히 이미지 손상을 좀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마크 디카미오 디렉터는 그처럼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산불 영향으로 캐런 베스 시장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고 또 특정 분야에선 정말 강한 그런 부정성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불은 불행히도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걸 밀어내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지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베스 LA 시장의 노숙자 문제도 제대로 지금 잘 못 풀고 있는데 산불 대응까지 제대로 잘 하질 못해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베스 시장이 LA의 그 노숙자 위기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갈세티 전 시장의 시장이 노숙자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했음을 확인해주는 그런 식이 돼버리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베스 시장이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직무 수행이 LA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스 시장 재임한 지 2년이 흐르면서 매우 다른 상황을 가져다 줬는데요. 노숙자 문제에 이어서 이젠 어떻게 산불 피해 입은 LA 지역을 재건해 나갈지에 관해서도 평가가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 팔리세이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 있던 베스 시장은 초기 대응에 매우 허우적거리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 이제 굉장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보도해드렸듯 소박국장을 해고하면서 비난을 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베스 시장 소환 캠페인까지 맞아요. 시작됐습니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선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35%가 뉴섬 주지사는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한 반면 32%만 형편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6%는 그가 보통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 했고 16%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LA시 안에서 보면 더 호의적인 답변이 많았는데요. LA 주민은 40%나 이 뉴섬 주지사의 산불 대응을 지지했고요. 26%만 산불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보다 베스 시장에 대한 LA 주민들의 평가가 더 좋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USC 정치학과 국제관계학과의 전 과학학장이자 현재 오하이오 주립대에 있는 앤리 마치 행콕은요. 그 부분에 대해 이처럼 전했습니다. 대중의 감시 또 베스 시장이 겪은 부정적인 언론의 관심을 고려하면 지지율이 떨어진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시장의 권한이 비교적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베스 시장에 대해서 많은 LA 주민들은 결함이 있다고 보는 그렇게 산불 대응에 있어서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베스 시장의 인종과 성별도 조금 더 이 공격을 하는데 좀 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베스 시장이 LA시 첫 번째 여성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흑인 시장으로는 두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소셜 미디어에선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적이고 성별에 기반한 그런 맹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역별로도 혹시 그 지지와 반대하는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LA 카운티로 봤을 때 LA의 북동쪽, 동쪽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이 서부 쪽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사우스 LA, 하버 지역 쪽에선 평가가 좀 덜 부정적이었고요. LA 시를 이제 시만 봤을 때 그런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카운티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이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 4명 중 1명이 거주하는 LA 카운티 전역에서 고령층 주민들 베스 시장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많았습니다. 50세 이상 약 4분의 1이 베스 시장은 훌륭하거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반면 젊은 층 주민한테서는 좀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성별 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베스 시장에 관해서 좀 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종별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흑인 유권자들은 다른 인종보다 좀 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23%가 베스 시장 훌륭하거나 좋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아시아는 가장 가혹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12%만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백인 응답자들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는데 20%가 그랬고 그다음 라틴계는 18%만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이나 대학원 학력을 가진 유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베스 시장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소득 수준으로 봐도 이제 연봉 10만 달러 이상 버는 카운티 유권자 절반가량은 베스 시장이 산불 대응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그냥 덜 비판적이었고 4만 달러 미만은 그래도 가장 비판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혹시 소방당국에 대한 평가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LA 주민들은요, 지역 소방국에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LA 카운티 주민 73%가 LA 카운티 소방국이 매우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1%는 LA 시 소방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네.
확실히 베스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빠진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 LA 타임스가 베스 시장에 대해서 이런 지지 여론조사를 한 게 그녀가 취임하기 100일 전날이었는데 당시 서퍽 대학교와 LA 타임스가 2023년 3월에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그때 절반 이상이 업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업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 여론조사를 직접 비교하긴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조사는 전반적인 그런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한 반면에 새로운 이번 여론조사는 산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론조사 대조가 큰 게 이 베스 시장 임기 초반엔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좋게 생각을 했지만 그 지지자들 중 일부가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는 걸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베스 시장 오는 2026년에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당연시 되는 것처럼 보였던 재선 캠페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베스 시장에 맞설 만한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질지 불확실하지만 만약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2022년 상대 후보였던 리카루소는요. 산불 이후에 베스 시장 리더십을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시장 선거의 두 번째 출마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긴 했는데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또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닙니다. 다음번에 리카루소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리카루소가 당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모르죠. 뭐 워낙에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니까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또 나오려고 하겠죠. 캐런 베스 시장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다른 사람 안 내보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은 차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강력한 사람을 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캐런 베스 시장은 당 내에서부터 조차에서부터 좀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러나 저러나 저는 항상 지금 생각하는 게 왜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갔을까? 물론 뭐 그때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LA 시장이 갔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네. 뭔가 교류가 필요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가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뭐가 가나와 있을 텐데. 도대체 캘리포니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고 LA 시외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걸 거기를 참석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뭐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무슨 아시아 쪽에서 한 나라의 한다 그러면은 뭐 LA와 교류가 풍부한 그러한 곳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가나에 갈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을 거기에 초청을 해서 방문단에 조인을 시켰을까? 그것도 좀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카카오 최대 생산지가 가나잖아요. 캘리포니아 지금 카카오 그러니까 초콜릿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벨지움의 어떤 시장이 간다 그러면은 초콜릿 때문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LA 시장이 초콜릿 가격 때문에 가나를 가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 같고. 그래요. 왜 갔을까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가나를 갔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놀라지 않았어요? 모두들 캐런 베스 시장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지금 가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에는 왜 갔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들. 그거부터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말씀드려서. 저는 뭔가 무역 거리가 있나 보다. 거기 왜 갔을까? 가나에? 네. 무슨 인프라. LA 타임스가 또 아마 그것도 네. 또 이제 아마 취재해서 나오게 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LA 타임스가 아주 집요하게 지금 캐런 베스 시장을 지금 집중 취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마도 가족의 뿌리가 가나 사람일 거라고 예상합니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할 수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시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이 성적 지향 또 성 정체성의 정의를 다루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행정명이 발표된 후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행정명령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먼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임한 첫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이제 출생 시 지정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남자 또는 여자만을 인정을 하고 트랜스젠더나 그 외의 성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데는 이제 연방 자금을 보류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를 하자마자 이 의료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이 성적 및 젠더 다양성의 현실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나 LGBTQ 미국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트랜스젠더 주제는 트럼프 캠페인의 핵심이었고요. 선거를 앞둔 몇 달 동안은 정말 수백만 달러를 텔레비전 광고에 지출할 정도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을 벌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에 행정명령에 명시된 성별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과 가이던스를 줘야 된다라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연방기관의 직원은 이 생물학적 성별, 메일과 피메일,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제 구분을 해서 법률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젠더 대신에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양식이나 서류를 보게 되면 gender identity, 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고 남성과 여성만을 체크할 수 있게끔 서류가 앞으로 바뀔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권하고 패스포트와 비자 같은 발급 신분증에도 네. 예전에는 X를 표기를 했었는데 그랬어요. 네. 이제는 그 X가 완전히 없어지고 오로지 메일 아니면 피메일 두 가지로 바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성 스포츠에서요, 남성 배제한다 이런 제목의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행정명령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스포츠에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면 안 된다. 여성은 여성끼리만 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테니스 올림픽에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트랜스젠더 박서가 한 명이 출전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났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시합을 다녀봐도 트랜스젠더인 남자가 여학생들이 시합하는 데 와서 경기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완전히 일방적이고요. 그렇죠. 근육과 말과 모든 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자를 상대로 시합을 했을 때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결과 그리고 항상 그 똑같은 트랜스젠더가 1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봤고요. 트럼프는 이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경쟁 참여를 완전히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 여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명백하게 발표를 했고요.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교 스포츠 NCAA까지도 이 행정명령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일 성별 공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일 성별 공간은 탈의실, 라커룸, 또한 화장실, 이러한 아주 인티머트한 스페이스에는 이성 성별 구분을 확실시해야 된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탈의실이라든지
또한 여성 교도소 아니면 보호시설 같은 데는 트랜스젠더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행정명령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개인이 여성 교도소에 구금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히 금지가 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은근히 정말 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걱정도 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 남성들, 그래서 여성이 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성 스포츠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을 때 저만 해도 벌써 그거는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혹시 어떤 리걸리 이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발언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 한인타운에 있는 스파에 맞습니다. 트랜스젠더 남성이 출입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골치 아팠던 일들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행정명령도 이 소송과 항소가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어떠한 이 원고가 있다면 반드시 행정명령이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LGBTQ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보호막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행정명령은 어떠한 이 헌법에 위헌적이다라는 소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벌써 몇 개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도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나 LGBTQ 그룹에서 반대 움직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별과 관련된 이 행정명령이 어떠한 이 트랜스젠더나 LGBTQ의 차별을 아주 강력하게 조성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이들을 보호해왔던 그러한 프로텍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해롭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정말 이 소수가 어마어마한 위험을 그리고 리스크를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성별은 남자 또 여자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한다라고 한 것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크게 잘못됐다라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이런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암을 봤을 때는 유방암과 폐암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암이 있다라고 발표한 것과 똑같다. 다른 암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다른 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남자의 두 성별 외에 다른 성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이 LGBTQ에 대한 이 폭력과 차별, 예전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행정명령 때문에 연방 소속까지 간 경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스가 벌써 이미 한 2-3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분명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네. 그리고 어떤 소송을 할까?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과연 판사들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라는 그 시점까지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케이스를 하나 보게 되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그의 가족과 그다음에 병원과 함께 손을 잡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이 연방법원은 트랜스젠더에게 의료 서비스를 중지해라 하는 행정명령은 시행을 할 수 없고 바로 금지를 시킨다라고 하면서 스탑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정명령이 실행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거기까지 이 행정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못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판사들이 금지명령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들고요. 이런 전국적 금지명령은 연방기관이 의료기관, 병원이나 의료 전문가, 의사가 19세 미만의 트랜스젠더 환자에게 이 성정체성 확인 의료, 이 호르몬 주사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 자금을 끊거나 보류하는 것은 절대 일단 금지를 한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이 서명된 후에 어떠한 이 트랜스젠더 이 여성 이 감옥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옮겨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들이 여성 이 감옥에 구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가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 문제다라는 소송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실행을 일단은 금지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LGBTQ와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 뭐 조심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부분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랜스젠더와 LGBTQ의 이 힘이 굉장히 세졌었기 때문에 회사의 정책이나 아니면 회사 직장 내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는 폴리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직까지 그러한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방법이 정말 어떤 주법에 큰 변화를 주기 전까지는 예전에 있던 정책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